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7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갈래 복합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모의고사 마지막 지문이었습니다. 여기 신광수의 단산별곡이라는 작품은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문의 자전거 여행은 수필이라는 장르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 가사는 시인데 시는 여러분 원래 중요한 게 대상을 찾고 이 대상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수필 문학도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대상을 찾고 이 대상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장르가 함께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두 작품 다 낯선 지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어휘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이해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낯선 지문이 나올 때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 지문을 읽고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에 대한 태도나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업을 듣고 정리하고 암기해서 시험을 보러 가면 낯선 지문을 못 읽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여러분들이 혼자 먼저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수업을 듣는다면 나중에 여러분 낯선 지문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능력은 아주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가지문부터 설명하면서 이 낯선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같이 알려주면서 작품 해설을 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산별곡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단산별곡은 자, 일단은 사음보로 되어 있고 연속체니까 뭐 가사 형식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기를 보면 이게 기행가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6월달 모의고사에도 관동별곡이 나왔죠. 관동별곡이 기행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행가사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정, 견문, 감상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가 중요하죠. 그럼 그 견문에 해당하는 게 뭐예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감상에 해당하는 게 바로 감정과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대상을 명확히 찾아야지 장면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낯선 지문이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딱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았죠? 수필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가지문을 선생님이 천천히 현재어 풀이하면서 요약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 취한 눈을 잠깐 들어. 됐죠? 취한 눈을 잠깐 들어 성문을 바라보니. 그럼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얘입니다. 이 대상은 여러분들 대부분 주어나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장들은 또는 시를 읽을 때는 주어 목적어를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 대상을 찾기가 좋습니다. 알았죠? 놀랍다. 이건 여러분 화자의 감정이겠죠. 저 산봉우리는 어이하여 뚫렸는가. 지금 성문을 보고 돌문을 보고 나서 산봉우리가 어찌 뚫렸는가. 용문산에 쓰던 도끼 수문을 내었는가. 이 성문을 보고 수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대한 신령님의 손바닥으로 산의 창문을 밀쳤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장면 이해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 시가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어휘들은 여러분들 좀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좀 익혀야 됩니다.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도 읽어도 이해는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인 어휘를 갖춰두는 게 중요하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노력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한 눈을 잠깐 들어서 얘가 뭐 시적 화자가 술을 먹었겠죠. 술 한 잔 먹고 고개 딱 드니까 앞에 성문이 딱 보인대요. 야, 놀랍다. 저 산봉우리는 어찌 뚫렸는가? 봉우리가 뚫려 있대요. 알았죠? 용문산에 쓰던 도끼로 수문을 냈는가? 그러니까 결국 그 돌문이, 성문이 꼭 수문처럼 보이는 겁니다. 수문이 뭔지 알죠? 우리 여러분 물줄기 막아놨다가 물줄기 트기 위해서 이렇게 여는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문을 내었는가? 거대한 신령의 손바닥으로 됐죠. 산에 창문을 밀쳤는가? 만고 오랜 세월 동안 뚫려 있어요. 알았죠?
오랜 세월 동안 뚫려서 닫을 줄을 몰랐도다.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나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뭘까요? 일단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얘입니다, 얘. 그럼 우리가 여러분 A를 읽고 나면 중심 대상은 성문이다.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원래 이 작품이 여러분 단양팔경을 여행하고 쓴 기행가사인데 단양팔경 중에 바로 이 성문이 있습니다. 이 성문이 여러분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러면 여기 강물이 흐르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딱 보면 야 저기 무슨 봉우리에 문을 냈냐 뭐 이런 신기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그래 좋아 대상은 성문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기행가사니까 경문이라면 얘가 감상입니다. 그럼 우린 첫 번째 A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돌문을 보고 뭘 느꼈겠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뭐다? 신기하네. 이게 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어휘는 좀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그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이런 고전시가 공부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참고 끝까지 공부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 두는. 왜?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운 걸 극복해야지 사실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죠. 남은 기간 동안 극복하시면 됩니다. 신선이 농사짓던 12논에 이게 논입니다. 알았죠? 신선이 농사짓던 12논에 요초를 심었던가. 이 요초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풀입니다. 선의는 어디가? 이 선의는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단어는 기본적인 단어예요. 알았죠? 신선은 어디 가고 풀만 남아. 이 풀이 누구겠어요? 요초죠. 아름다운 풀입니다. 지금 자연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어디에 뭐 자연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풀들이 막 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야 신선이 농사짓던 12논에 아름다운 풀을 심었는가? 신선은 어디 가고 풀만 남았냐? 그래서 결국 이 요초를 보고 시적 화자는 우리 백성 농사를 권해서 수역에 올리고 싶다. 수역이란 말은 여러분 단어 뜻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이죠. 장수마을. 장수마을.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도 농사를 권해서 장수마을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 우리 마을도 장수마을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까지 대상은 뭐죠? 두 번째 B 부분을 보면 B 부분은 요초가 대상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얘가 대상입니다. 목적 아닙니까? 그죠? 요초를 보고 백성들도 농사를 지어서 결국 오랫동안 잘 살게 하고 싶다라는 뭐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백성에 대한 사랑, 즉 애민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뭐 요 정도만 요약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성문을 바라보고 신기함. 됐죠? 요초를 보고 백성을 생각. 요 정도만 요약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한번 볼까요? 한자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한자가 좀 약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EBS 연계교재를 공부하면서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어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복습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기본적인 어휘들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익히면 됩니다. 들고 다니면서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만강에 풍랑치고 강바람에 물결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은주함이 기묘하구나. 여기서 대상은 바로 얘입니다. 은주함을 본 거예요. 암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 뭐 바위 아니겠습니까? 알았죠? 작은 고깃배로 들어가면 처사, 선비의 흔적을 그거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작은 고깃배 타고 이곳에 들어가면 은주암에 들어가면 다시 작은 고깃배를 타고 은주암에 들어가면 알았죠? 누구도 선비를 찾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즉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팔판동 깊은 곳은 무릉이라고 말한 그러면 옛날에 팔판동이라는 곳이 깊어서 무릉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얘도 무릉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은 어디 갔는가? 흰 구름만 잠겼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대상이 뭡니까? 얘지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C는 여러분들 뭐가?
은주암이 대상이고, 은주암이 뭐 같다는 거죠, 결국. 무릉 같다. 이 무릉은 여러분 무릉도원을 줄인 말입니다. 이상세계를 뜻하는 말이죠. 맞죠? 우리 상춘곡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상춘곡에도 여러분 시냇물에 복숭아꽃 떠내려오니까 야! 내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과 가깝구나.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팔판동 깊은 곳이 무릉이라 하는데 얘도 무릉도원 같다. 사람은 없고 흰구름만 있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누구도 찾지 못할 것 같다. 그 정도로 깊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은주암을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속세로부터 멀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연히 뭐하니까 아름답다. 뭐 이런 걸 느끼면 되죠.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하진, 나루에서 배를 내려서 단암서원을 첨배하고, 단암서원도 여러분 다 뜻이 있습니다. 됐죠? 이왕의 쉽게 말하면 이왕 선생의 위패를 모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 선생에게 일단 절을 한번 하고, 우탁과 이왕에게 절을 한번 하고, 지금까지 깨친 산수간에 흘러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뭘 느끼겠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지금 묶어놓고, 자, 문제에 대해 출제를 안 한 건데, 지금 단암서원에 가서 결국 이왕과 우탁, 결국 위패에 뭐하고?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의 뭐를 떠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덕을 떠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선인들을 통해서 그 선인들의 덕을 떠올리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하진의 배를 내려서 단암서원에 첨배하고 지금까지 끼친 덕이 산수간에 미쳐있다. 석주탄 바삐 건너 강선대 올라서니 양쪽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불어와서 두 팔을 들어 올리는 듯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뭐에 가까우냐면 기행수필의 여정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그럼 결국 여러분 배 타고 가다가 은주암 보고 야, 저 은주암은 진짜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네. 그리고 결국 배에서 내려서 단암서원에 가서 결국 선인들의 덕을 한번 예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석주탄 바삐 건너서 강선대에 올라가는. 됐죠? 양쪽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팔이 싹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관동별국에도 있잖아요. 그죠? 관동별국에도 여러분 꿈속에서 신선 만났어. 그래서 신선이 야, 너 진짜 신선인데 왜 여기 왔냐? 야, 술 한잔 먹어, 인마. 술 한잔 주죠. 술 한잔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하늘을 양쪽 겨드랑이 지켜들고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니 팔이 가볍게 들리는 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그냥 단암서원에서 선인들의 덕을 예찬하고 그리고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이왕 선생이나 우탁에 대해서 뭐한다? 그 덕을 예찬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고 이동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기행가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면에 가면 여기도 대상이 있잖아요. 오로봉의 진면목을 부용이 솟은 듯하다. 이 오로봉을 네모 쳐놓으시면 얘가 주된 대상입니다. 진면목은 참모습입니다. 오로봉의 참모습. 오로봉의 참모습은 부용. 이것도 연꽃이라는 단어죠.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고전시가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어휘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이 단어 뜻을 좀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로봉 진면목은 부용이 연꽃이 솟은 듯하다. 그래서 봉우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오로봉이니까 봉우리 아니겠어요? 봉우리가 꼭 연꽃이 피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그럼 결국 이 부용은 결국 오로봉을 비유한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호천대에 올라앉아서 전체를 대강 봤어요. 그래서 호천대에서 오로봉 전체를 한번 본 겁니다. 대강 보니까 창하정의 이건 술잔이죠. 술잔입니다. 술 그렇게 좋아하네. 그죠? 창하정의 술잔을 들어서
풍경을 즐기다. 이 희롱하단 말은 여러분 즐기다야, 즐김. 즐기다가 호련히 돌아보니 이 몸이 등선할 듯하다. 등선이란 말은 신선이 돼서 올라갈 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대상은 바로 얘입니다. 오로봉입니다. 오로봉의 참모습은 연꽃이 솟은 듯하네요. 호천대에 올라앉아서 전체를 대강 바라보니까 창화정에서 술잔을 들어 풍경을 즐기다가 호련히 돌아보니 이 몸이 신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흥겨움을 가득 실어서 한 구비를 흘러 돌아. 이런 것들은 뭐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분명히 지금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뭐 배 타고 이 풍경 보고 또 배 타고 저 풍경 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여정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주된 대상은 뭐냐? 그럼 우리가 D를 보면 D는 오로봉이 주된 대상이구나. 그럼 이 오로봉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 뭐겠어요, 결국? 아니, 풍경이 아름답대잖아요, 그죠? 술잔 한 잔 들고 풍경을 즐기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다? 신선이 된 것 같답니다. 그럼 자기가 신선이 된 것 같다는 건 그 정도로 이 풍경이, 오로봉의 풍경은 인간 세계에 있는 풍경은 아니라는 거죠. 저 하늘에 있는 신선 세계의 풍경과 같다는 거죠. 그 정도로 뭐하답니까? 똑같은 말이죠. 아름답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야, 성문이 신기하다. 됐죠? 은주함 아름답네. 오로봉도 예쁘네. 이게 답니다. 그럼 주로 여기서 여러분 중심 내용, 자연의 아름다움이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주오는 옥순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단양 8경 중에 하나입니다. 마주오는 옥순봉 또다시 신기하다. 얘도 신기하대요. 알았죠? 이제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봉우리도 보고 저 봉우리도 보고 이런 겁니다. 하늘의 기둥은 우뚝 솟아서 북극을 고이는 이 옥순봉이 이런 겁니다. 대상은 얘입니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상들을 명확히 찾고 그 대상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읽으면 이 문장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똑같은 독해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둥은 우뚝 솟아서 북극을 고이고 있는데, 화표는 무덤의 문인데 우뚝 솟아서 백합. 요건 여러분 보면 구조가 반복되어 있죠. 됐죠? 그럼 옥순봉이 신기한데 어떻게 신기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 그럼 저기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봉우리가 하늘 기둥처럼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솟았다는 뜻이고, 그 봉우리가 꼭 백학이, 흰학이 날개를 쭉 펼친 것 같은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결국 옥순봉을 뭐 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옥난간에 옷 같은 돌이 결국 낱낱이 펼쳐졌다. 그럼 결국 이 옥순봉에 보면 아주 예쁜 돌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 열매, 그 봉우리에, 이 봉우리에 열매가 열리면 이거는 인간이 먹는 열매가 아니다. 이건 봉황이나 먹는 열매다. 이런 뜻도 결국 이 옥순봉이 뭐하다는 뜻이에요? 인간 세계 같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를 읽고 나면 중심 대상은 옥순봉. 이것도 뭐하다? 아름답다. 미안합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성문이야 신기하네. 아름다운 풀이야. 백성 잘 살게 하고 싶어. 은주함이야. 무릉동 같네. 오로봉은 너무 예쁜데 옥순봉은 야 이건 신선세계야.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구동문 글자인데요. 이왕이 쓴 글자입니다. 이 이왕이 쓴 글자는 이왕의 필적인데 이 글자를 왜 썼냐? 바로 신선의 땅을 중히 여겨서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를 썼구나. 그러면 이왕이 바로 이 옥순봉에다가 글을 썼어요. 알았죠? 옥순봉에다가. 근데 그 글이 바로 신선세계, 여기부터가 얘들아 신선세계다 라고 경계를 짚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아니냐 라고 자기 혼자 뭐 하는 거다? 추측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이제 출제된 지문 내용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대상, 감정, 대상, 감정, 대상, 감정, 대상, 감정, 대상, 감정.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읽어주면 됩니다. 시나 수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대상을 명확히 찾는 읽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목적어이거나 주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장면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중심 내용이 뭐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 읽고 나면 뭐다? 자연의 아름다움이구나. 뭐 가사니까 사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체입니다. 기행가사니까 당연히 여러분 공간에 이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비유 많이 썼죠. 감각적 이미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무슨 각이? 시각적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다. 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지면 이해됐죠?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이 나는 자전거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자전거 여행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이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뭘 느끼냐? 이 제목만 봐도 얘는 얘가 이 기행수필이구나 를 알 수 있고요. 이걸 몰라도 됩니다. 지문을 읽을 땐 지문에 집중하면 됩니다. 제목은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데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자전거를 저어서 바람 속으로 나섭니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 속으로 가네요. 보면은 자전거 바퀴가 흙 속으로 빨려듭니다. 왜? 이제 흙의 알맹이들은 녹고 또 부풀면서 숨을 쉬느라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봄이 되면 여러분 얼었던 흙이 녹죠. 그 녹은 흙 때문에 자전거 바퀴가 흙 속으로 빨려든다는 겁니다. 여긴 여러분 뭐가 있죠? 화류법이 있죠. 됐죠? 흙이 숨을 쉬기 바쁘다. 그 다음에 일단 겨울에서 봄이 오면 이제 흙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녹을 거 아닙니까? 이제 흙이 딱딱한 흙이. 그럼 그 부푼 흙은 바퀴를 밀어서 튕겨주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여러분 땅이 딱딱하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이렇게 딱딱한 땅 때문에 탁 튕기겠죠, 그죠? 근데 튕겨주지 않아요. 됐죠? 단지 바퀴를 흙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주로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대상은 바로 얘죠. 흙입니다. 흙이 자전거 바퀴를 끌어당기는 건 뭐가 됐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봄에는 페달을 돌리는 허벅지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허벅지에 가득 찬 힘이 체인의 마디를 돌리고 앞선 마디와 뒤따르는 마디가 당기고 끌면서 바퀴는 굴러갑니다. 이게 바로 봄에 자전거 타는 느낌이죠. 봄에 자전거를 타면 결국 자전거 바퀴가 흙 속에 빨려 들어간다는 그 이유는 결국 딱딱한 흙이 봄이 돼서 녹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흙에서 봄을 느끼고, 됐죠? 이 흙이 결국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를 빨아들인다, 당긴다가 핵심 내용입니다. 봄이 됐답니다. 간단하게 추려. 몸의 힘은요, 체인을 따라 흐르고 기어는 땅의 저항을 나누고 또 합쳐서 허벅지에 전합니다. 그럼 몸의 힘이 흐르는 체인의 마디에서 봄빛이 빛나고 몸을 지나온 시간이 바퀴로 퍼져서 흙 속으로 스밉니다. 이게 뭔 소리야? 다가오는 시간과 사라진 시간이 체인의 마디에서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바퀴는 계속 구릅니다. 뭐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죠, 그죠? 지금 여러분 봄이에요. 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뭘 느껴요? 봄빛을 느낍니다. 그리고 밑에 바퀴를 굴리는 몸의 힘은요. 몸의 힘은 절반쯤 땅속으로 잠기고요. 절반쯤은 자전거를 밀어주는데 허벅지의 힘이 흙 속으로 깊이 스며들 때 자전거를 밀어주는 흙의 힘은 몸속으로 또 가득 찹니다. 그럼 내가 이 봄에 자전거를 타면 이 흙이 녹기 때문에 더 힘이 들어요. 더 힘이 들어. 그래서 내 힘은 흙 속으로 빨려들어요. 하지만 흙의 힘은 다시 내 몸속으로
스며든답니다. 그럼 얘는 자전거를 타면서 봄에 녹아있는 흙 위에 자전거를 타면서 막 힘들겠죠. 그죠? 힘들죠. 그럼 힘들게 막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막상 내 힘은 땅속으로 스며들지만 땅의 힘도 내 몸에 스며든다는 것. 봄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양병철이가 봄에 맨 땅을 자전거로 타고 가는데 땅이 좀 녹아서 물기가 싹 있어요. 알았죠? 그럼 당연히 페달을 밟을 때 힘들겠죠. 하지만 봄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땅이 녹아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봄이 와서 기쁘다. 이게 답니다.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죠. 그냥 봄에 흙이 녹았다. 흙 속에서 결국 자전거를 타면서 시적 화자는 흙과 함께 뭐한다? 봄의 교감을 느낀다. 근데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뭘 느끼고 있다? 봄을 느끼고 있다. 교감한다는 것 자체가 얘와 자전거를 통해서 결국 글쓴이가 결국은 뭐 하고 있다? 봄을 함께 느끼고 있다. 이게 답니다. 내용 이해되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봄의 부푼 땅이. 그러니까 여기 지문 막 읽다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흙, 자전거, 봄, 바람. 이게 제일 많이 반복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반복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봄에 들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봄을 만끽하고 있다 정도는 느낄 수 있다. 봄의 부푼 땅 위에 자전거를 저갈 때 흙 속으로 스며드는 몸의 힘과 몸 속으로 스며든 흙의 힘. 둘의 이제 결국 몸의 힘은 흙 속으로 들어가고 흙의 힘은 내 몸으로 오지요. 나는 늘 쩔쩔맵니다. 힘이 들죠, 당연히. 페달을 돌리는 허벅지, 장단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봄은 몸속 깊이 들어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봄이 느껴집니다. 봄에는 근력이 필요하고 봄은 필요한 만큼의 근력을 가져다 줍니다. 자전거를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몸을 떠난 힘은 흙 속에 녹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간 힘은 거둘 수 없습니다. 닥쳐올 힘은 경험되지 않는데 지쳐서 주저앉은 허벅지에 새 힘이 가득 찹니다. 이 새 힘이 뭐겠어요? 이미 쓴 힘은 사라져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닥쳐올 힘은 난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쳐 주저앉은 허벅지에는 그래도 늘 새 힘이 가득하다. 이 새 힘이 누가 주는 거겠어요? 봄이 주는 힘입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자전거 타고 봄의 생명력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뭐 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진한 힘 속에서 새 힘의 싹이 돋아나고 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느끼긴 하지만. 근데 얘는 결국 여기까지 다 보면 자전거를 타면서 뭘 느낀다? 봄을 느끼고 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결국 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밑에 자전거를 저어서 나아갈 때 풍경은 또 어떠냐? 흘러와서 마음에 스미고 스미는 풍경은 머무르지 않고 닥치고 스쳐서 불려나갑니다. 결국 내가 자전거를 타면 풍경이 계속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됐죠? 그때 풍경을 받아내는 것은 몸인지 마음인지 결국 구별한 몸과 마음이 다 받는 거지 뭐. 알았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면 풍경이 막 스쳐 지나가요. 알았죠? 그걸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지금 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다. 뭐 자전거 타는 걸 뭐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공원에 가서 이 느낌을 받으면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세요. 알았죠? 풍경도 구경하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발질을 하니까 힘들지만 옆에 있는 풍경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힘든 걸 느끼기보다는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글쓴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제? 다음 풍경은 대성 풍경이 바람과도 같습니다. 방한복을 벗어버리고 반바지 티셔츠에 봄의 산하를 달릴 때 자전거를 타고 봄을 달릴 때 몸은 바람 속으로 넓어지고 마음은 풍경 쪽으로 건너가죠. 나는 몸과 마음의 풍경이 만나고 또 갈라서는 그 언저리에 나의 모국어가 돋아나기를 바란다는 것. 이런 느낌을 글로 막 쓰고 싶고 말로 막 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들아! 그래서 풍경을 건너오는 새떼처럼 내 가슴에 내려앉아다오. 거기서 날갯소리 퍼덕거리면서 날아올라다오. 이것도 화리법인데 이 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게 야 너희들 파닥파닥파닥 날아봐. 이 말은 내가 말을 떠올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봄에서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들아 이 풍경을 건너오는 새떼처럼 내 가슴에 내려앉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말로 표현하게.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중심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표현들이 약간 낯설기 때문에 읽는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심 대상이 일단 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흙, 자전거, 풍경, 바람 이런 대상들이고 결국 시적 화자가 글쓴이죠. 미안합니다. 글쓴이가 결국 뭐 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결국 뭐를 느끼는 겁니까? 봄을 만끽하는 겁니다. 이제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 자전거 이제 꺼내서 기름칠하고 알았죠? 흙길을 막 달릴 때 야 주변이 다 뭐 이제 봄 풍경으로 싹 펼쳐지면 기분이 좋겠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태풍 전망대에 바라다 보이는 임진강이 있어요. 임진강까지 갔어요. 북녘산에 북쪽에도 봄빛이 왔어요. 북녘 땅에도 산이 열리고 강이 풀려서 물은 수목에 비린내를 실어내립니다. 도라전망대에서 마주 보이는 개성 남쪽에도 북쪽이죠 다 알았죠? 손수레 끄는 농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대지의 향기가 봄바람을 실어왔습니다. 봄이 왔다는 겁니다. 야 우리만 봄이 온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북쪽에도 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자전거 여행하면서 뭐를 느끼고 있다가 중심내 봄을 느끼고 있구나. 오두전망대 아래 임진강 밀물에 가득 차고 임진강은 밀물이 되면 가득 차고 썰물이 되면 강물이 빠져요. 알았죠? 그래서 가득 차고 아득한 물이 멀어서 닿을 수 없는 공간 속으로 나아가죠. 그 물이 이제 먼 공간으로 나아가요. 그 하구의 시간과 공간은 크나큰 용해의 힘으로 느리고 평화롭습니다. 하구의 물은 아주 느리고 평화로워요. 하구의 물은 아주 느리면서 평화롭다. 그래서 한강과 임진강과 한탄강이 거기 다 보여요. 그 이 공간이 여러 개의 강들이 다 모이는 공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한데 자전거 타면서 이 공간을 바라보면 그래 북쪽에 있는 강과 남쪽에 있는 강과 여러 강, 한강과 임진강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그럼 결국 뭐 이 강 보면서 뭐 느끼겠어요? 통일됐으면 뭐 이런 것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거기서 모이고 개성 쪽에서 내려온 예성강도 거기서 모여요. 알았죠? 그래서 그 늙은 강의 이름은 조강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그 강들이 모이는 공간이 조강입니다. 조강인데 이 조강은 할아버지의 강일 수도 있고 조국의 강일 수도 있죠. 그 소멸의 힘으로 신생을 이끄는 새로운 시간의 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응?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할아버지의 강이 할아버지의 강 늙었어요. 그죠? 늙었어. 할아버지의 강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개의 강줄기가 모여서 새로운 모습을 갖춘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 봄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요? 지금 내 자전거는 조강 언저리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노을에 젖고 바람에 젖었습니다. 이 젖었다는 표현은 이제 자연에 동화된 겁니다. 저물어도 잠들지 않는 내 허벅지의 힘을 달래가면서 나는 풍경과 말들을 데리고 천천히 조금씩 아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강을 끼고 자전거를 타면서 거기에서 봄도 느끼고 알았죠? 그 다음에 새로움을 만드는 공간도 느낀 겁니다. 이해됐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 여러 강 줄기가 모여 있는 곳, 그곳을 딱 지나면서 야, 여기는 소멸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공간이구나 라고 느끼고 천천히 봄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중심 내용이 자전거 여행. 그럼 결국 거기서 느끼는 건 뭐다? 봄의 아름다움, 봄의 생명력. 뭐 이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느끼고 여러분 끝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수필입니다. 원래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가시하고 비교하면 결국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는 똑같다는 거죠. 왜? 앞에 가는 기행가사고 얘는 기행 수필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여러분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에서 무엇을 느꼈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자전거를 타고 들을 달리면서 봄을 느끼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번 문제는 적절한 겁니다. 대꾸의 방식을 이거 없죠, 그죠? 이 대꾸의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기는. 알았죠? 그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묶어놓은 시지문이 있죠. 시지문 밑으로 내려오면 석주탄 건너서 강선대 올라서니, 그러면 여러분 석주탄을 건너서 강선대에 올라가니 부사어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대꾸가 있지만 이게 계절의 변화는 없습니다. 영타는 있네요. 놀랍다. 화자의 놀라움이 있네요. 답이네요. 이건. 감정이입은 없습니다. 당연히 슬픔도 없죠. 애상감이라는 건 여러분 슬픔입니다. 이 가에 어떻게 슬픔을 느낍니까? 신기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대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간의 이동은 있지만 이건 나타나 있지 않다. 됐죠? 돌치는 있죠. 두 번째 줄 놀랍도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산봉우리가 왜 뚫렸지? 하지만 이건 아니죠. 체념적인 식.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43번도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요약한 거 가지고. A에서 화자는 성문의 모습을 수문과 산창에 비유합니다. 맞죠? 초월적인 존재가 산신령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신기함을 느낍니다. 끝. B에서 화자는 신선이 살았다는 법한 땅에 농사짓기를 권하면서 백성을 생각합니다. C에서 화자는 은주함과 팔판동은 속세와 단절된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종적을 다른 사람이 알 것을 걱정하는 미친놈은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은주함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지. 야, 누가 내가 있는 곳을 알면 안 되는데 얘 무슨 범죄자입니까?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틀렸죠. 그죠? 이 부분이. D는 화자는 호천대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창하정에서 술을 마시고 신선이 된다는 느낌을. 그래서 여기서는 하여튼 이 술이 등장하면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은 아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에서 화자는 옥순봉의 모습을 여러 대상에 빗댔죠. 그래서 자신이 바라본 풍경이 뭐하다? 신기하다를 표현한 겁니다. 요약만 잘하면 여러분들 대상만 정확히 찾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기는 좀 편하다는 거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44번은 기억의 흙의 알맹이에 생명을 부여했다. 그죠. 숨쉰대요. 그래서 봄의 대지 위에서 힘을 주어서 달린다. 몸의 힘과 흙의 힘이 서로 교감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마주친 풍경이 자신에게 의미를 더해가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봄을 주제 아닙니까? 모국어의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했어요. 말아! 이렇게 말들아! 풍경 속에 느낀 바를 우리 말로 온전하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조강의 언저리를 일단 잘못된 건 벗어났다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 조강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조강의 새로운 의미 발견해내고 싶어하는 바람. 조강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바람이 아니고 이미 발견한 겁니다.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다?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이거? 그 다음에 45번도 가는 화자가 단양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가사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보기를 읽고 읽으면 이게 기행가사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글쓴이가 자전거 여행 중에 느낀 생각을 쓴 기행수필입니다. 이런 기행 문학에서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 여행 중에 마주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묘사나 그 감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도 표현합니다. 여행 중에 사람을 만나고 여행지와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들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아까 이황 선생을 떠올린 것도 있었죠.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소망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하면 강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끼친 덕이 산수간에 흘러있다. 덕을 예찬한 거죠. 다남서원에서 첨배하면서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소년들의 덕을 예찬하고 있다. 오로봉 참모습이 연꽃을 꽂은 듯하다. 솟은 듯하다. 여행 중에 마주친 오로봉의 아름다움을 연꽃에 비유하고 있다. 현대어 풀이만 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기본 어휘는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구 동문 새긴 글자 소년의 필적이다.
이왕을 떠올리면서 그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화자의 상황을 틀렸죠. 그죠? 얘가 무슨 이왕의 학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왕의 글자를 보고 여러분 뭘 떠올리죠? 여기가 바로 속세와 신선세계의 경계로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자연이 신선세계처럼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틀렸습니다. 됐죠? 나의 기진한 힘 속에서 새 힘의 싹들이 돋아난다. 지친 몸의 새로운 힘이, 즉 봄의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봄의 생명력, 자전거 타면서 봄의 생명력 느끼는 거예요. 대지의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온다. 돌아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봄날의 감흥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요. 북쪽 방에도 여러분들 봄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그는 여러분들 주로 나타나는 게 봄의 생명력이라고 느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지막 지문이었는데 수험생들 중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한 학생들도 좀 있을 거고요. 낯선 지문이기 때문에 읽고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당황한 학생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능 때까지 시간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수험생들은 낯선 지문들이나 혹시 처음 읽는 지문들을 내가 먼저 혼자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대상들을, 말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으면서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다음 지문 해설 시간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코로나도 이겨내야 되고 수험생들은 지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잘 참고 수능 때까지 일관성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